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를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입니다. 만약 당신이 북한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곳에서는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겪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보고 싶은 영상을 골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어젯밤 방영된 드라마의 줄거리를 친구와 공유하고 유행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행동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내부의 단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른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며 외부 문화를 접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식 말투를 흉내내는 것조차 중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들이 공개 처형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정보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모습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순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국가가 말하는 사회주의 낙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민들의 머릿속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USB 하나, 메모리 카드 한 장이 발견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본보기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 가정의 거실 가장 높은 곳에는 항상 2명의 인물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를 다루는 데 있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이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닦아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전용 수건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초상화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검열에서 발각되면 그 집안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자식의 생명보다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불길 속에서 자식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온 부모는 영웅 대접을 받지만 자식은 구했어도 초상화를 소실했다면 그 부모는 정치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초상화를 높이 쳐들고 있다가 변을 당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북한 매체를 통해 선전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초상화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최고의 불경죄로 간주되어 본인은 물론 3대에 걸친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파멸의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경 너머로 전화를 시도하는 것은 목숨을 건 탈출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지만 이는 철저히 내부망으로만 작동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완벽히 차단되어 있죠. 그래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중국의 통신 신호를 잡기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중국 심카드를 꽂은 밀수폰을 사용해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최첨단 전파 탐지기를 동원합니다.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한 고성능 탐지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국경 마을을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신호가 감지되는 즉시 현장을 덮칩니다. 전화를 하다가 걸리는 순간 간첩 혐의가 씌워집니다. 전화를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목이죠. 그들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통화를 하려는 걸까요? 단지 살아있다는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남한에서 보내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단 몇 분간의 통화 때문에 수년간 감옥에서 썩거나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북한에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교회나 절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허용한 이외의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는 유일사상 체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보다 김씨 일가가 더 높은 존재여야 하는 그들에게 다른 신을 믿는 행위는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하교회에서 몰래 기도를 올리거나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범은 정치범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부류로 분류되어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평생 햇빛조차 들지 않는 수용소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는 책 한 권이, 북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금서가 되는 현실, 믿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까지도 철저히 통제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 속담은 전혀 다른 공포로 다가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 자식, 그리고 일가 친척 전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북한에서는 말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불평,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내뱉은 당에 대한 원망, 혹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아주 사소한 농담조차도 그들에겐 체제 전복을 꾀하는 대역죄가 됩니다.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무서운 힘 중 하나는 바로 생활총화와 상호감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말실수입니다. 어제 저녁 옆집에서 들려온 한숨 소리, 식량 배급이 적다며 투덜대던 동료의 목소리는 곧바로 보위부에 보고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북한에서는 비유가 아닌 완벽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집안에 설치된 유선방송 스피커를 통해 도청이 이루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말의 자유가 사라진 곳에서 사람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패션과 헤어스타일도 북한에서는 국가의 통제 대상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모든 외양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바지입니다. 북한에서 청바지는 미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착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청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규찰대라고 불리는 단속반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옷이 찢기거나 압수당하는 것은 예사실입니다. 머리 모양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은 너무 긴 머리나 지나치게 짧은 머리를 해서는 안 되며 여성은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과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남한의 영향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샤기커지나 화려한 장신구들이 단속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검사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강제 노동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머리 모양을 할지조차 국가가 결정해주는 세상. 북한 주민들에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개성이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는 증거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기차표를 끊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사는 신화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은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통행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마저도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차역이나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증이 없는 사람은 즉시 체포되어 원래 살던 곳으로 압송됩니다. 특히 평양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특별 구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평양에 진입하려다 걸리면 간첩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 즉 탈북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최후의 선택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이동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며 잡히는 순간 본인은 물론 남겨진 가족들에게까지 가혹한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그 안에서도 수많은 칸막이로 나뉘어 주민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들이 그곳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제를 견디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철저한 세뇌 교육과 단 한 명의 잘못으로 온 가족을 파멸시키는 연좌제라는 잔인한 사슬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현실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은 억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조금씩 불어오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장마당은 국가의 배급 체계를 무너뜨렸고, 그곳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물건들과 정보는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깨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령을 찬양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갈수록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처벌을 잔인하게 하는 이유도 역설적으로 그만큼 체제 유지가 위태롭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금기 사항들, 이것들은 단순한 법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보이지 않는 쇠창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금기를 어겼을 때 마주하게 되는 대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금기를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거나 몇 달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밤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검은색 자동차,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들이닥쳐 아무런 예고 없이 가족 중 누군가를 데려가면 남겨진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생사는 확인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은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지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하루 12시간 이상의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환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쥐나 뱀, 곤충을 잡아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들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그 시신은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이 산기슭에 버려지거나 거름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우리를 경악게 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연좌제입니다. 북한은 반동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배우자, 자식, 심지어 손자까지 3대를 수용소에 가둡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용소 안에서 자라나 바깥 세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단지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금기시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공포정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된 북한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장마당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제 대상이지만 장마당이 없으면 북한 사회 전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당국도 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이 장마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중국의 물건이 들어오고 그 물건들과 함께 남한의 문화, 외부의 소식이 스며듭니다. 주민들은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보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서 숨죽여 남한 드라마를 보며 자유를 꿈꾸는 이중적인 삶, 이것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마음껏 말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보고 싶은 영상을 보는 것, 이 당연한 권리들이 휴전선 너머에서는 반역이 되고 범죄가 됩니다. 북한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우리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웃고 떠들며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그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모든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직 생존만을 위해 매일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가치는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유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싹트는 변화의 움직임이 언젠가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